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되풀이되는 권력기관 물갈이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의 검찰 해체를 선언하고 임기 초반부터 법 개정 등을 통해 밀어붙이다 보니 대상인 검찰 수장이 임기를 1년 이상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검 차장과 주요 검사장들도 오늘 줄줄이 사표를 냈습니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검찰을 공중 분해하는 데 대해 다들 반발하고 있는데 새 정부는 검찰 주요 간부들이 사표를 내자마자 주요 보직에 지난 정권에서 이른바 물 먹었다고 표현되는 친여권 성향 검사들을 대거 발탁하는 인사를 곧바로 발표했습니다. 언제까지 정권만 바뀌면 사정기관을 손보는 일이 되풀이돼야 하는 건지,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볼 일입니다. 첫 소식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심우정 당시 법무부 차관은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지명됐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심 총장이 어제 전격 사의를 표명하며 2년 임기를 1년 3개월이나 남기고 중도 퇴진하게 됐습니다. 여당이 검찰 폐지 4법을 발의하고 주요 간부에 대해 사실상 물러날 것을 권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심 총장은 사의 표명 후 대검 간부들에게 조직을 살리기 위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식 입장문에선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검찰개혁을 비판했습니다. 고위급 간부들의 사의 표명도 이어졌습니다.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신흥석 서울 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 동부지검장이 잇따라 사의를 밝혔습니다. 양지검장은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사회적 혼란 상태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이른바 검찰을 바꾸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각의 반발은 정치 검사들이나 하는 거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사실상 반대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걸로 보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걸어 들어옵니다. 첫 출근길에서 정 지명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동안 불안감을 주었던 우리 검찰 체계에 좀 변화를 바라보는 그런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검찰 개혁이라든가. 특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권한 분산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해체란 표현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며 입법 과정에서 검찰과 야당 등 관련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 내 반발 우려에 대해선 일부 정치 검사만 그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인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에 반발하면 정치 검사로 간주하겠다는 경고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정 지명자는 TV조선과 통화에서 일부 정치 검사에 동의하지 말고 현재 일에 충실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첫 검찰 고위직 인사는 흩어져 있던 친여 성향 검사들의 금이 환영이었습니다. 특히 조국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던 임은정 부장검사가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깜짝 승진한 게 가장 눈에 띕니다. 일부에서는 친윤계 검사들이 중용되기도 했다고 분석을 하는데요. 해석이 분분합니다. 조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서울 동부지검장에 임명됐습니다. 임 검사장은 검찰 조직을 공개 비판해왔고 근무 평정이 나빠 2023년 법무부의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훈혜자도 없고 별장 성접대도 받지 않았고 공연 음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이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검사장을 하시고. 윤석열 총장 당시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청문회 당일날 조사도 없이 사무소 위주로 기소하는 걸 보고 수사로서 관여하는 게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임 검사장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탁되자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장진영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방해,
임 검사장이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수사 현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궁금해졌다고 저격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장에는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검찰과장과 중앙지검 4차장 등 요직을 거친 김태훈 검사가 임명됐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임기를 절반 이상 남긴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곧바로 친여 성향 검사들이 약진하는 고위급 인사가 발표되면서 검찰 내부가 뒤숭숭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이강희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검찰 고위직들이 일제히 사표를 낸 배경이 뭡니까? 네, 공식적으로는 정권 교체에 따라 자리를 비워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저희가 취재해본 결과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해 사표를 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연락을 해서 다음 보직이 없을 테니 거취를 고려해달라고 했다는 건데요. 물러나지 않으면 법무연수원 등 한직으로 인사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경고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심 총장이 사퇴 입장문에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고 언급한 걸 두고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 외에 또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근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건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검찰총장의 잔혹사랄 정도로 정권이 바뀌면 교체 영순위가 되곤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갈 땐 김호수 총장이 임기를 한 달 남기고 사퇴했고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김수남 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물러났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임채진 전 총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자리를 지켰지만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총장 임기는 법으로 보장돼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검찰총장의 임기는 검찰청 법에 따라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됩니다. 이 조항은 1988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검찰이 정권의 뜻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남발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커지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1988년 이후 임기를 모두 채운 검찰총장은 25명 중 9명으로 절반에 못 미칠 정도여서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찰개혁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도 임기 초 검찰을 적폐청산에 이용하다가 조국 사태로 정권 기반이 흔들리자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 힘 빼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는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겠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새 정부 검찰 고위직 인사 오늘 단행이 됐습니다. 인사 특징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친여권 분사들의 부활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반윤 검사로 분류되는 임은정 신임 동부지검장은 차장 검사를 건너뛰고 검사장이 됐습니다.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과 박근혜 정부의 계엄령 의혹을 수사했던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 범죄부장이 임명됐습니다. 다만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정진우 북부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 1차장을 지내며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혐의 처분하는 등 온건파 인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후속 인사도 한번 잘 지켜봐야겠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법원이 이번에도 이 대통령의 재판을 무기연기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재판인데 선거법, 대장동 재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남아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도 연기될 게 거의 확실합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과 샌드위치 등 음식값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리한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 수원지법은 4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정은 재판 일정을 바로 잡지 않고 이후에 다시 정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직무인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배모 씨 등 2명은 5년 뒤 재판이 열리면 기억력 감소 등으로 진실 발견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공판 준비 기일까지 추후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공판과 준비 절차는 성격이 다르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이 재판도 같은 이유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개발 의혹, 위증교사 혐의까지 모두 5개입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어제 저녁 이후 오늘까지 모두 5명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되면서 본격적인 검증 정국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김용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부터 보죠. 2017년부터 5년치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다가 지명된 직후에 한꺼번에 완납했습니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라 집시법 위반 같은 전과도 다수 있는데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년 동안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한 뒤 다시 철도기관사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입니다. 기관사 일과 병행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맡아 2천여만 원의 추가 소득을 얻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엔 책 인세로 부수입도 생겼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에 대해선 세무서에 신고하고 지방세를 내야 하는데 김 후보자는 5년치 추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최근까지 미납해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야 밀렸던 세금을 한꺼번에 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돼 뒤늦게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수년간에 걸쳐 있고 국민의 4대 의무를 위반했는데 그런 분이 국무위원으로 자격이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김 후보자의 전과 이력은 5건으로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이 대부분입니다. 2006년엔 철도 파업을 주도했다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국정원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해 사실상 2인자로 불리는 기조실장에 이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을 변호했던 인사가 임명돼 논란입니다. 재판 당시 국정원 내부 문건도 쟁점이 됐기 때문인데요. 야당에선 전형적인 이해 충돌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은 민변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일 때 경기도 감사관을 지냈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선 이 대통령을 변호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이 희대의 조작이라며 국정원 블랙유언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 등을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주가 조작 가능성이 보고서에 적힌 만큼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입니다. 국정원 보고서, 기밀 보고서가 맞겠습니까? 주가 조작하다가 처벌받은 이런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제보자 진술에 기초한 국정원 문건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건 변호인 출신 인사가 재판과 관련한 국정원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건 전형적인 이해 충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연히 이해충돌 여지가 생기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여러 가지 국민 주권이다 해서 여러 가지를 실행을 하는데 가장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서 반면 국정원장 출신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오히려 김희수 실장이 문건의 신빙성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변호사를 했다 하더라도 국정원 문제는 한번 파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는 그 보고서대로 그 자료가 다 있을 거니까요. 이 대통령 사건을 맡아온 변호인들이 대통령실 민정법무비서관에 이어 국정원 핵심 요직까지 잇따라 기용된 데 따른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번에 취임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판 중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얻었는데도 성공한 공공환수 모델이라고 평가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평소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공공환수에 적극적이었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2년 대선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설계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어제 취임사에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분양 가능한 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교수 출신인 이 차관은 그동안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공공환수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저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주도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공한 공공환수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겨줬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이나 토건 부패로 규정한 시민단체의 지적과는 정반대 평가입니다. 이 차관 취임으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이른바 재초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재초안은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는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히지만 민주당도 폐지가 아닌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60여 개 재건축 단지가 부담금 산정을 진행 중이어서 재초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정부가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돼 주거가 불안정해졌다며 대안으로 주식 등 금융시장 활성화를 제시했는데 부동산보다는 주식에 돈이 돌게 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한 걸로 보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으로 부동산 투기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자꾸 이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또 초래해 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힌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대출한도 규제 이후 일부 혼란과 혼선이 있었다면서도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집중된 투자가 주식 등 금융시장으로 분산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좀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처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시장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추가 공급 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급에 대한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검토도 있는 모양입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3기 신도시 조성 계획과 공공 재개발 계획이 신속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던 만큼 세제 개편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민주당이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을 오늘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막판 합의하면서 일단 법안 소위로 넘겼습니다.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고 기업들이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며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데 따른 건데요. 실제 여야가 오랜만에 법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을지 고희동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30여 분간 회동을 마치고 함께 걸어 나옵니다. 두 사람은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의 우려라든가 서로 여야 간의 이견은 법안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내일 개정안 협상이 가능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 국민의힘은 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된 뒤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그동안 반대해왔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까지도 시간이 없다며 야당의 협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지만 세제 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된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시간 끌기용이 아닌가 의심합니다.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만 모레 예정된 본회의 처리 방침은 유지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추가됐습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개정안보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강화된 겁니다.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제 일견 타당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기업들의 경영에 상당히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민주당은 고공행진 중인 코스피에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도 반영됐다고 보고 있는 만큼 협상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본회의 처리 방침은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빚을 없애주기 위해 8천억 원을 투입해 배드뱅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4천억 원을 금융권이 부담하는데요. 정치권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 개정과 배드뱅크 설립 모순입니다. 이정현 기자가 무슨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이른바 배드뱅크를 추진 중입니다. 투입되는 자금은 8천억 원, 4천억 원은 정부 재정으로, 나머지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이 부담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계신 분들만 선별해서 그것도 재산 능력을 심사를 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금융권의 이런 출연 방식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책임을 회사 이익뿐 아니라 주주이익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인데 주주들이 출연금에 반발해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발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법이 있어서 배드뱅크에 4천억을 이제 투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임에 걸릴 수도 있는 부분, 배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여야도 상법 개정안에는 공감하면서도 배임죄 완화 방안을 놓고는 시각차가 큽니다. 여당은 개정안 통과 후에 보완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배임죄 조항부터 손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코스피 지수가 한때 3,100을 넘는 등 시장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신유만 기자와 함께 쟁점이 뭔지,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상법이 개정되는데 왜 주가가 오르는 겁니까? 네, 상법 개정안의 취지인 소액 주주의 이익 증대가 실현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주주의 이익보다는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지적을 종종 받아왔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이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새 주식을 발행하는 유상증자 등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해봐야 이렇게 자꾸 주가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규 주식을 중심으로 소위 단타를 하게 유도하는 꼴입니다. 자연스럽게 지수 추종 상품이나 시총 상위주 투자 등의 건강한 투자 문화가 형성되기 어려워집니다. 자,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소액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규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거죠? 개정안은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일견 타당한 말처럼 들리지만 주주들의 구성은 대주주, 소액주주, 기업 가치 상승을 기다리지 않고 빠른 이익 실현을 압박하는 행동주의 펀드, 또 적대적 M&A 세력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한 가지 가정을 해보면요. 상법 개정안을 적용한다면 기업이 어떤 결정을 했는데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주주들이 배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 입장으로서는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크다 보니까 이 회사의 경영진은 보수적인 경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장기적인 성장이 멈추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집중 투표제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죠? 네, 이사 선임을 할 때 지금까지는 각 후보 한 명 한 명에 대한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주주가 원하지 않는 후보라면 선출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집중 투표제는 여러 명의 후보 중에 득표 순으로 선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이 원하는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기업 경영 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사회의 다양성이 늘어나고 기업 경영이 건전화될 거라는 기대가 공존합니다. 대규모 기업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투표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의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 확실히 대주주와 오너의 권한은 약해질 것 같긴 한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고 지분 구조가 단순한 중소기업들이 경영권 분쟁에 쉽게 휘말릴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기업이 소액 주주들을 위해 주가 상승 등 단기 성과에 치중해서 장기 투자, 신사업 개발 등을 등한시하게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1983년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이 주위 반대를 무릅쓰고 결단한 반도체 사업 진출 같은 도전이 나오기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네, 당연히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변화는 필요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또 너무 커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겠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을 지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사실상 거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방통위는 다시 1인 체제가 됐고 최소한의 의결도 할 수 없는 식물기구가 됐습니다. 조성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1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상임위원 5명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다시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1인 체제로는 전체 회의를 열 수 없어 기본적인 의결과 심의도 할 수 없습니다. 김 부위원장 면직이 여권의 방통위 개편 신호탄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대통령 목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임명 권력이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를 존중하라고 강조했는데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국회에 출석했던 이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한 것을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왜 임기를 맞춰줍니까? 불법이고 범법이고 위법을 했으면 사퇴를 하셔야죠. 제가 불법이고 위법이고 범법을 어떤 걸 했다고 그러십니까? 잠깐만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다수당인 민주당을 등에 업고 행정부를 줄 세우려 한다며 선출된 권력도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제한적 권력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처리하지 못했던 방송 3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송 3법을 기습 심사하려다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는데 여기엔 보도 전문 채널이 보도 책임자를 임명할 때 직원의 과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담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노조, 민주언론 시민연합 등과 토론회를 열고 방송 3법 개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과방위 소위에 이어 이달 중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방송 3법 통과라는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는 순간 대통령의 뜻은 만천하에 공개된 것입니다. 그동안 발의된 방송 3법을 하나로 모은 단일안도 공개했습니다. KBS, EBS와 MBC 방문진 이사 구성해서 국회 몫을 줄이는 대신 학회나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추천목 등을 늘리는 내용이 새로 담겼습니다. 또 보도 내용을 심의할 방송 편성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 하고 YTN 등 보도 채널이 보도 책임자를 임명할 땐 직원 과반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공영방송 내 주류인 언론노조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는 만큼 야당에선 노영방송을 만들겠다는 거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언론노조가 지배구조를 좌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빙자한 방송 장악의 시도다. 단일안 부칙엔 3개월 내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KBS 사장과 현 이사진은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물러나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방송 3법 처리와 관련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여야는 30조 원 규모 추경안을 놓고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빚을 덜어주는 이른바 배드뱅크 수혜 대상에 외국인 2,000명이 포함된 걸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경안 심사가 이틀 동안 이어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외국인까지 포함된 빚탕감 대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182억 원에 달하는 외국인 2,000명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게 민생 회복과 관련이 있느냐는 겁니다. 국민에겐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외국인 빚은 탕감해주냐며 역차별 정책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리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소각해주는 거, 이건 민생 회복에. 정부는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할 것이라며 탕감 기준도 보다 엄격하게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소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엄격히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관점으로 저희들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국회 정무위 검토 보고서에도 장기 연체 채무의 소각이나 감면은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포함됐는데 국가가 일괄적으로 탕감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이게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 민주당은 빚탕감 정책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 첫 추경이 경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루 버티기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실정을 보면서 빚타령이나 할 한간 상황인지. 전 국민에 지급될 13조 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은 당초 지방정부가 일부 분담하기로 했지만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해 전액 국비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어젯밤 광주에서 화물차끼리 부딪히면서 도로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맥주 수천 병이 쏟아졌는데 사고 수습을 위해 도로가 5시간 넘게 통제됐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중앙분리대 옆으로 트럭 2대가 넘어져 있습니다. 주변 도로는 깨진 유리병 조각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차량들은 꼼짝없이 선 채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광주 산월 나들목 인근에서 25톤 주류 수송 트럭이 앞서가던 택배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트럭이 넘어져 도로를 막았고 주류 수송 차량에 실려있던 맥주 900여 상자가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맥주병도 일부 깨진 거 있었는데 큰 것들을 이제 일부러 제거하고 도로 청소차를 제가 그쪽으로 놓으면 청소를 하면서 흡입해가지고 5시간 넘게 사고 수습을 하는 동안 차량 통행이 통제돼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택배 차량 탑승자 2명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귀중품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람들 그 대차 와가지고 다시 옮겨 싣고 딴 데로 갔고요. 경찰은 주류 수송 트럭이 차선을 변경하려다 추돌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갯벌에서 조개를 캐다 밀물에 고립되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해경이 손목 밴드를 만들어 갯벌 체험객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담겼는지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대원이 구조보드를 타고 컴컴한 바다 위를 가릅니다. 잠시 뒤에 한 남성을 태우고 돌아옵니다. 조개를 캐다 밀물이 밀려들면서 섬에 고립된 남성을 구조한 겁니다. 지난 5월 29일 밤 전북 부안의 갯바위에서 해루질을 하다 물에 빠진 60대 여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해루질 사고는 지난해 59건 발생해 7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올해는 벌써 31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해경은 드론까지 띄워 야간 순찰을 하고 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사고 예방용 손목 밴드까지 만들어 갯벌 체험객들에게 제공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있음으로써 그 구조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손목 밴드를 차면 어두운 해식 동굴에서도 이렇게 LED 불빛이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손목 밴드에 그려진 QR코드에 휴대폰을 접속하면 해로드 앱으로 연결돼 즉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때와 기상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바로 SOS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구조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경은 갯벌 체험 전에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목밴드는 일정 기간 시범 제공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체감 온도가 33도에 이르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 대비가 쉽지 않은 곳 중 하나가 바로 쪽방촌입니다.
기댈 곳 없는 쪽방촌 독거노인들은 폭염에 더해 외로움까지 견디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외로움 때문에 숨지는 사람이 시간당 100명이나 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모두가 떼약볕을 피해 실내에 있는 오후 3시. 64살 박찬영 씨 홀로 쪽방촌 골목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15년째 중풍을 앓으며 사람 만날 일도 줄고 요즘엔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그냥 내 자신이 붙들고 계시니까 친구 만나고 하니까 가끔 만나니까 그냥 뭐 안 만나고 그만 뭐 그렇게 뭐. 푹푹 찌는 날씨에 쪽방촌 거리엔 그 어느 때보다 적막이 흐릅니다. 어르신 500여 명이 살고 있는 영등포 쪽방촌입니다. 이곳 어르신 상당수가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1인 가구들입니다. 외로움은 전 세계적인 고민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노년층의 3분의 1, 청소년의 4분의 1이 사회적으로 고립됐고 지구촌 82억 인구의 6분의 1이 외로움을 겪는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했습니다. 외로움은 우울과 불안을 넘어 뇌졸중과 심장병, 당뇨 같은 육체적 질병도 일으켜 외로움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1시간에 100명에 이릅니다.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 자체가 심근경색이나 이제 협심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19%에서 약 30% 이상 증가시키고 정부도 외로움 대응을 복지 정책의 큰 목표로 잡고 외로움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주 상호 관세 유예가 끝나는 날쯤 한국을 방문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관세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일정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해 우리에게도 상당한 압박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참석을 앞두고 한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8일 1박 2일간 머무는 일정이 유력합니다. 아직 외교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만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신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 예방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의 사전 미팅 성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8일이 미국과의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끝나는 당일인 만큼 관세 협상 등 현안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 측과의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저희 외교부에서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히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한 일본을 콕 집어 강도 높은 경고를 날렸습니다. SNS에 일본은 대량의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미국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일본에게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미국이 일본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한국을 향해서도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며 관세율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지금보다 더 강해질 건 확실해 보입니다만 지난달 우리 수출은 선방했습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덕분인데 상호 관세를 앞두고 밀어내기 수출을 한 영향도 있어 하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 많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598억 달러,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증가했습니다. 지난 5월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한 겁니다. 수출 효자 반도체가 사상 최대 실적을 쓰며 전체 수출을 끌어올렸습니다. 또 다른 주력 품목 자동차도 2.3% 늘어 6월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관세 전쟁 여파로 미국과 중국으로 가는 수출은 줄었지만 유럽과 아세안 수출로 만회했습니다. 물량들이 이제 일부 EU로 가거나 EU가 이제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수요로 이렇게 돌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상호 관세 협상이 안개 속인 가운데 미국이 예고한 대로 9일부터 25% 관세가 현실화하면 우리 수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반도체 수출이 4에서 8% 감소하는 등 우리 GDP가 약 9조 원 줄어들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가정한 걸로는
대략 0.3에서 0.4% 정도 성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정부는 협상 시한인 8일 이전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남은 시간 최대한 상호관세 유예를 끌어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최고 기온 48도를 기록했고 프랑스 에펠탑이 휘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폭염 원인으로는 뜨거운 고기압이 정체되는 열돔 현상이 꼽히는데 기후 위기로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스페인 남부 도시 세비야의 최고 기온이 48도를 가리킵니다. 야외에선 숨쉬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No demasiado extenderlo demasiado caminando porque es verdad que si no. 40도 넘는 무더위는 이탈리아 등 인근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Ieri fa caldissimo, il cane spesso lo mettiamo nella borsetta perché a uno gli scottano le zampette e due non riesce a camminare per il troppo caldo. 프랑스는 사상 처음 본토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파리의 상징 에펠탑은 철골 구조물이 최대 20cm 기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폭염으로 산불도 잇따라 튀르키예에선 5만 명 넘게 대피했습니다. 강한 고기압이 만들어낸 거대한 덮개, 열돔 현상이 원인입니다. The heat dome's almost acting like the lid in a pot and it's trapping that hot air underneath it. Unfortunately, it does seem quite likely that we will be seeing more of this in the future. 열돔 현상은 미국도 강타했습니다. 올해 초 대형 산불로 초토화됐던 미국 LA에선 고온 건조한 날씨에 다시금 산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역대 최고인 39도까지 치솟았고 동부 지역에선 기록적 더위에 지난주에만 수십 명이 입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과 홍수, 산불을 불러오는 열돔 현상이 1950년 이후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장동입니다. 올여름 극장가에선 유명 영화의 속편들이 흥행 경쟁을 벌입니다. 주라기 시리즈의 주인공을 맡은 할리우드 스타 스칼릿 조헨슨도 8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If we get this DNA, millions of lives are saved. 인류를 구하기 위해 비밀 연구소가 있는 섬에 들어간 특수작전 전문가.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은 거대 동물의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인물들의 분투를 그리는 주라기 시리즈의 신작입니다. 영화 홍보차 한국을 찾은 배우 스칼릿 조헨슨은 주라기 공원의 오랜 팬이라며 이 시리즈의 유구한 매력을 강조했습니다. On all levels, a dream come true. I never would have imagined that I could have as much of an impact on something, or never would have expected it. 원작의 정통성을 살리면서도 이야기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속편의 진화가 여름 극장가의 키워드가 될 전망입니다. Superman. 다음 주 개봉을 앞둔 슈퍼맨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만든 제임스 건 감독이 DC 스튜디오의 수장을 맡은 이후 처음 연출한 영화로 티저 공개 하루 만에 2억 5천만 조회수를 달성하며 슈퍼맨의 여전한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Please welcome the Fantastic Four. 마블도 질세라 신작을 내놨습니다.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은 히어로 간의 유대와 팀워크에 집중한 블록버스터로 마블의 세계관 확장을 보여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고정적 팬층에 기반한 높은 흥행 가능성이 속편의 진화에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동아시아 축구 최강국을 가리는 동아시안컵이 다음 주 개막합니다. 통산 6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우리 대표팀도 모레 첫 훈련을 시작하는데 특히 포항 스틸러스의 이태석과 이호재가 강력한 축구 DNA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가 만났습니다. 키 191cm의 장신 공격수, 이호재의 헤더를 상대 수비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올 시즌 K리그에서 8골을 넣으며 K 혼란으로 거듭난 이호재가 마침내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생애 첫 대표팀 발탁이자 부자 국가대표의 꿈이 실현된 순간입니다.
이효재의 아버지는 1990년대 캐논 슈터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기형 전 성남 감독입니다. 오세훈, 주민규 등과 치열한 스트라이커 경쟁을 펼쳐야 하지만 아버지를 쏙 빼닮은 장점이 무기입니다. 저도 좋은 선수라고 저 스스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슈팅 하나는 제가 1등인 것 같습니다. 이효재의 팀 동료이자 먼저 부자 국가대표의 꿈을 이룬 수비수 이태석의 각오도 단단합니다. 홍명보호의 주전 풀백이 되기까지 아버지 이을용 경남 감독의 조언이 큰 힘이 됐습니다.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네가 장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부각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두 선수는 오는 15일 한일전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일본 상대로 그래도 태석이가 크로스 올리고 제가 헤딩을 넣으면 좀 학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승에 도전하는 홍명보호의 동아시안컵 여정은 모두 TV조선이 생중계합니다. 동아시아컵 화이팅!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두부처럼 하얗게 살라고 다시는 죄짓지 말란 뜻으로 먹는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기껏 좋은 말 해줬더니 돌아오는 말이 곱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 처지가 그 꼴입니다. 퇴임사에서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는 말이 가장 가슴 아팠다고 했습니다. 기득권이 변화를 가로막는 당에 미래는 없다고도 했죠. 개혁에 대한 평가 어땠을까요? 저희 개혁에 대한 점수를 말씀드리면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이끌어내고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을 촉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기회주의, 분파주의란 차가운 비판만 당내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대선 패배 후 살가죽을 벗기는 쇄신을 말했지만 털끝 하나 건드리기도 힘들었습니다. 지난 대선 지역 득표를 국회의원 의석수로 환산하면 99석에 불과합니다. 개헌 저지선도 안 되는 거죠. 대선 이후 더 심각한 숫자가 나왔는데도 편안해 보입니다. 갤럽 조사에서 양당 지지율 격차 2배 가까이나 됩니다. 다른 조사에서는 특히 텃밭이라는 대구 경북 지지율이 오차범위 아닙니다. 대선에 지고 그 후 훨씬 더 크게 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대다수가 영남 출신들 아니에요. 공천만 받으면 항상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기 때문에 당의 변화를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 가운데 지역구 비례대표, 영남 출신 합치면 60%에 가깝습니다. 공천만 받으면 다인데 뭘 복잡하게 생각할까 싶습니다. 발밑부터 무너지면서 영남 자민련이란 표현도 과분합니다. The closest large predators were held back by about 800 kilometers of ocean, so getting murdered was basically a non-issue. Without the need for defensive adaptations like flight, expending energy on them would have been wasteful. 천적이 없어 날 필요조차 없었던 도도새, 어찌 됐을까요? 멸종하고 맙니다. 국민의힘이 딱 그 모양새입니다. 죽는지 뻔히 알면서도 악소리 하나 내지 않는 침묵의 정당. 김용태 전 위원장이 가장 가슴 아팠다던 말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들 아는 정답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7월 1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아직도 여당인 줄이었습니다. 7월의 첫날인 오늘도 뜨겁고 강한 햇볕이 종일 내리쬐는데요. 내일도 더위의 기세는 꺾이지 않겠습니다. 무더위 속 일부 지역으로는 소나기 예보 들어있는데요. 내일 오후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자외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6도, 강릉 28도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도 많은 지역에서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2도, 대구와 울산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비 대신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건강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